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백사동 3호 상가 복도에는 늘 고인물 냄새가 났다. 볕이 들지 않는 복도 끝 3호 상가 402호의 찌그러진 현관문은 유독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다. 문틈과 창틀 모서리마다 덧발라진 청테이프는 이미 접착력을 잃고 너덜거렸다. 현관문 안쪽에서 스며나온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복도의 습기와 엉겨붙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바닥을 덮은 누런 장판은 열기에 못 이겨 우글쭈글하게 녹아내렸고 그 위로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바래버린 벽지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린 듯한 기묘한 흠집이 남았다. 철저히 고립된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무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그 좁은 방은 스스로 숨통을 끊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폐쇄 회로였다. 사무소 창문 너머로 우중충한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인 꽁초를 멍하니 바라보다 새 담배를 윗입술에 물었다. 사흘째 의뢰는 없었고 책상 위에는 체납 고지서들만 먼지처럼 쌓여봤다. 눅눅한 벽지 곰팡이 냄새가 유독 거슬리는 오후였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낡은 사무소 문이 열렸다. 30대 중반쯤 된 여자였다. 검은색 상복 차림이었지만 꽉 쥐고 있는 가죽 가방은 지나치게 낡아 모서리가 다 해져 있었다. 장례를 막 치른 사람의 얼굴치고는 눈물이 마른 자리가 없다. 그런데 가방끈을 쥔 손가락 관절은 피가 안 통할 만큼 하얗게 질려 있군.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라이터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짧게 운을 뗐다. 앉으십시오. 여자가 맞은편 소파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바짝 당겨 안았다. 입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다. 여동생이 자기 집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했다. 경찰은 뭐랍니까? 여자는 마른 입을 축이더니 가방끈을 더 세게 쥐었다. 극단적 선택이래요. 안에서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틈새는 청테이프로 빈틈없이 발라져 있었대요. 방 한가운데서 연탄불을 피웠고요. 형사들은 타사를 의심할 만한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다고 서둘러 내사 종결한다고 했어요. 반듯하게 쓴 유서도 방바닥에서 발견됐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이면에 깔린 감정은 슬픔보다는 기묘한 억울함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고가 아니에요. 지은이는 천식 환자였어요. 숨 막히는 걸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제 손으로 창문 틈을 막고 연탄불을 피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죽기 전날 밤에 저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가게 운영비 보태라고 현금까지 쥐어주면서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고 했거든요. 그 애가 그런 말을 하고 다음날 스스로 죽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나는 담배를 귀 뒤로 넘기고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완벽한 밀실 극단적 선택, 거기에 유서까지. 안에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가장 다루기 편하고 제일 빨리 덮어버릴 수 있는 전형적인 꿀빠는 패턴이다. 천식이나 전날 밤 방문 같은 건 서에서 작성하는 변사 사건 발생 보고서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지극히 사적인 감각일 뿐이다. 상진이 형한테 이따위 종이장 같은 의심으로 전화를 걸면 쌍욕을 먹으며 전화가 끊길 게 뻔했다. 이건 철저히 민간의 영역이었다. 경찰이 덮고 끝난 걸 들쑤시려면 생각보다 돈이 꽤 듭니다. 난 밀실 마술을 푸는 탐정이 아니라서요. 여자는 대답 대신 해진 가방 지퍼를 열었다. 노란색 고무줄로 꽉 묶인 지폐 다발 2개가 책상 위로 툭 떨어졌다. 빳빳한 새 돈이 아니라 손때가 묻고 구겨진 돈들이었다. 착수금 200입니다. 그 애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아다 주시면 잔금 200을 더 드리죠. 구겨진 지폐의 냄새를 맡으니 누군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다. 서랍을 열어 말없이 돈다발을 쓸어 담았다.
현장 주소나 적어놓고 가십시오.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라인 먼지나 털러 가볼 테니까. 가죽 가방을 끌어안고 떠난 여자의 뒷모습이 창밖으로 사라졌다. 진짜 슬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가 죽은 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그건 나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목록에 올려두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등받이에 걸쳐둔 낡은 외투를 챙겨 입었다. 사무소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승용차는 어제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사무소 앞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탔다. 덜컹거리는 창밖으로 색이 바랜 백사동 상가 건물들이 잿빛 하늘 아래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재개발 딱지가 붙은 빈집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시커먼 구멍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동네가 가까워질수록 창밖의 건물들은 점점 낮아지고 낡아졌다. 천식 환자라고 연탄을 안 피울까? 죽기로 결심한 마당에 전날 밤 언니한테 돈을 쥐어준 게 대수일 리 없다. 백사동 3호 상가 402호 뜯겨진 노란 폴리스 라인을 밟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경찰 말대로 밀실은 완벽해 보였다. 안에서 굳게 닫힌 문, 창문 틈새마다 빈틈없이 발라진 청테이프,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연탄 화덕,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가 스스로를 가두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무덤은 없다.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을 천천히 돌았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동선을 따라가 볼 차례였다. 창문을 테이프로 막고 화덕에 불을 붙이고 문을 잠그고 유서를 쓴다. 여기까지는 사고나 극단적 선택의 범주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지만 현관문 밖 복도바닥을 살피던 눈에 이질적인 흔적 하나가 걸렸다. 문 바로 앞, 같은 자리에 비벼 끈 담배꽁초가 4개. 같은 브랜드, 같은 방향으로 눌린 필터.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줄담배를 피운 거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온 자가 있었다. 밖에서 오래 기다린 자의 흔적이다. 다시 현관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오글거리는 누런 장판 모서리, 침대 밑 깊숙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천식 흡입기가 떨어져 있었다. 책상이나 머리맡이 아니라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치다. 발길질에 채여 굴러들어간 위치다. 방구석 벽지 아래쪽에는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린 흠집이 3줄이나 선명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바닥을 기어다니며 벽을 긁은 거다.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은 그냥 냄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종결난 사건으로 전화한 거면 당장 끊어라. 백사동 3호 상가 402호. 담당이 어디야? 형사과. 거기 종결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언니가 찾아왔어. 여동생 죽은 거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장 들어갔어? 야, 폴리스 라인 뜯고 들어간 거야, 지금? 문 앞 복도에 같은 브랜드 담배꽁초가 4개 모여 있어. 한 자리에서 줄담배를 피운 거야. 침대 밑에는 살려고 발버둥치며 손톱으로 벽을 긁은 자국도 있고 수화기 너머로 짧게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상진이 형이 숨을 한 번 깊게 내쉬었다. 복도에 꽁초 몇 개가 뭐 어때? 이웃이 피운 거 아냐? 야, 근데 거기 창문에 청테이프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았어? 밀실이면 안에서 막아놨을 텐데. 그게 설명이 안 되잖아. 그의 말이 맞다. 복도에 누군가 기다렸다 해도 창문 틈새를 안쪽에서 밀봉한 청테이프는 설명이 안 된다. 누군가 안에서 테이프를 붙이고 나갔다면 문으로 나가는 순간 밀실이 깨진다. 그렇다면 테이프를 붙인 건 죽은 사람 본인일 수도 있다. 스스로 창문을 막게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 형사과 애들한테 현장 기록 좀 물어봐줘. 지갑이나 서랍에서 뭐 나왔는지.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다. 확인되면 문자 줄게. 전화가 끊겼다. 바닥에 떨어진 흡입기를 주워 책상 위에 반듯하게 올려두었다. 억울하게 숨이 끊어진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죽음 주변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렸다. 방 안을 한 바퀴 더 돌다 현관문 틀에 등을 기댔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참에 진동이 왔다. 상진이 형이었다. 지갑은 비어 있었고 서랍에 대부업체 명함이 몇 장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명함, 대부업체.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다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잠시 뒤 진짜 마지막이다. 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왔다. 구도심 외곽의 중고차 매매단지 뒤편이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폴리스 라인 테이프를 다시 대충 붙여두고 계단을 내려갔다. 상가 건물 밖으로 나오니 빛 기운이 섞인 바람이 훅 밀려왔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버스를 탔다. 덜컹거리는 창밖으로 도심이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깔끔한 상가 건물들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고 포장도로가 끊기면서 길가의 고철 더미와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고도심 끝자락, 지도에서 잊혀진 것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 버스에서 내려 질척이는 비포장도로를 걸었다. 폐차 대기 중인 낡은 차량들이 녹슨 뼈대를 드러낸 채 비를 맞고 있었고 길가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고여 있었다. 빛 독촉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했다면 밀실을 꾸미고 복도에서 오래 기다린 제3자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는다. 사채업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죽였을 리도 없다. 시체는 이자를 낳지 않으니까.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매캐한 엔진오일 냄새가 짙어졌다.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가건물 2층. 배명 대부라는 빛바랜 시트지가 붙은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사무실 안. 책상에 다리를 뻗고 컵라면을 먹던 사내가 심드렁한 눈으로 쳐다봤다. 목덜미부터 턱 끝까지 길게 이어진 뱀비늘 같은 화상 흉터가 유독 눈에 띄었다. 돈 빌리러 온 면상은 아닌데. 백사동 3호 상가 402호. 며칠 전에 죽은 여자 알지? 사내가 라면 용기를 밀어내며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죽은 년 빚 대신 갚아주러 온 거면 환영이고 짭새면 영장 들고 와라. 우린 털끝 하나 안 건드렸어. 나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경찰은 벌써 손 털었어. 차비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 여자가 빚 때문에 손통 끊을 상황이었는지만 말해. 사내가 혀를 차며 흉터 부위를 긁적이다가 지폐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여자가 돼진 건 우리 때문이 아니야. 2년 가까이 한 번도 못 갚겠다는 소리 없이 이자만 꼬박꼬박 갚던 년이 딱 며칠 전에 원금까지 다 털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 날짜도 콕 찍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빚을 청산할 방법이 생겼는데 연탄불을 피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원금 갚을 돈이 어디서 난다고 했지. 사내는 젓가락으로 라면 국물을 휘저기다 대답했다. 그걸 내가 아나. 무슨 보험인지 적금인지 만기 탈 게 있다고. 며칠만 딱 기다려달라고 했지. 보험, 적금, 만기.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렸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건물을 나와 다시 흙길을 걸어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해가 지고 구도심의 낡은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지만 축축한 공기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담배 연기가 오늘따라 유독 썼다. 돈이 들어올 구석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갑은 왜 깨끗하게 비어 있었을까? 복도에서 기다린 자와 그 돈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 건지 아직은 선이 보이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 불도 켜지 않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썼지만 손에 쥔 건 없었다. 책상 위 의뢰인이 두고 간 돈다발을 쳐다보다 상진이 형에게 문자를 하나 남겼다. 이지은 명의로 된 보험 가입 내역 좀 확인해줘. 최근 2, 3년 사이에 든 걸로 진짜 마지막이야. 답장은 없었다. 사무소 앞 허름한 국밥집. 상진이 형은 깍두기 접시를 밀어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겉면에 묻은 빗물이 낡은 식탁 위로 번져나갔다. 이지은 생명보험 사망 시 5억짜리다. 가입한 지 딱 2년 하고 보름 지났어. 수익자는 언니고? 가입 후 2년이 넘으면 사인 불문하고 전액 지급이야. 일반 사망이든 극단적 선택이든 사고든 마찬가지. 근데 냄새가 나. 이 계약 당겨준 설계사놈 소속이 일반 대리점이 아니라 태양자산이거든. 말만 자산관리지 밑바닥 애들 빚 떠안고 목숨줄로 장사하는 브로커 새끼들이야.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보험금 타낼 목적으로 짜여진 거라면 보험사는 사기 계약으로 무효 처리할 수 있어. 나는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서류에 적힌 설계사의 이름과 주소를 눈으로 훑었다. 상진이 형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다. 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태양자산 뒤에 누가 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예전에 바닥에서 구를 때 상대하던 수준이 아니야.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사라질 수도 있어. 형, 태양자산 사무실 어딘지 알지? 상진이 형의 눈이 가늘어졌다. 야,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걱정 말고 어딘지만
상진이 형은 한참 나를 쏘아보다 혀를 찼다. 구도심 시장통 지하 다방 간판 달고 있어. 근데 진짜로 조심해라. 밥값은 형이네. 난 바빠서 이만. 태양 자산은 구도심 시장통 지하 다방 하나를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겉으로는 낡은 다방이지만 실제로는 브로커들이 장부를 굴리는 곳이라는 얘기였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밖으로 빛바랜 간판들과 우산 쓴 사람들의 굽은 등허리가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비에 젖은 생선 비린내가 열린 창문 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빚에 쫓기던 사람이 갑자기 원금을 다 갚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죽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버스에서 내려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걸어 상가 지하 다방으로 내려갔다.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사내 셋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인감도장과 낡은 장부들이 널려 있었다. 서류에 적힌 이름표를 단 놈은 가운데 앉은 덩치였다. 이지은. 사무상가 402호에서 죽은 여자. 태양자산이랑 무슨 거래를 했지? 세 명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덩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디서 굴러온 거야? 경찰이면 영장 들고 와. 경찰은 벌써 종결 처리했어. 나는 그냥 궁금해서 온 거야. 덩치가 피식 웃으며 나머지 둘과 눈빛을 교환했다. 크게 신호였다. 오른쪽에 있던 놈이 말없이 무거운 유리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어깨를 비틀어 피하는 동시에 덩치가 탁자를 짚고 넘어와 주먹을 날렸다. 턱 끝에 둔탁한 충격이 번지며 바닥으로 나들굴었다. 입안이 터져 비린 피맛이 확 돌았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사이 덩치가 다시 달려들었다. 정강이를 걷어차 거리를 벌리고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장부를 잡아채 품에 안았다. 덩치가 장부를 되찾으려 달려들었다. 허리 부근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팔에 힘을 주며 버텼다. 등 뒤에서 날아온 발길질에 무릎이 꺾일 뻔했다. 깨진 소주병 하나를 집어들고 바닥에 탕 내리쳐 반을 날려버렸다. 날카로운 유리 단면을 겨누자 사내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장부가 없으면 자기들도 끝장이라는 걸 아는 눈빛이었다. 복도에서 기다린 놈이 있어. 누구야? 덩치가 정강이를 감싸쥐며 이를 악물었다. 복도에서 기다린 놈이 누구냐고. 그년이 지 손으로 테이프 바르고 죽은 건 경찰도 확인해서 종결 친 거잖아. 우리는 2년 동안 그년 빚 갚아주면서 약속한 날짜만 기다린 죄밖에 없어. 억울함이 연기가 아니다. 이놈들은 돈을 굴리는 하수인일 뿐이다. 그렇다면 복도에서 기다린 자는 누구인가? 장부를 더 깊이 끌어안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사내들은 깨진 소주병과 장부를 번갈아 보며 선뜻 달려들지 못했다. 다강문을 등으로 밀고 나왔다. 계단을 두 칸씩 뛰어올라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뒤에서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젖은 전단지를 밟으며 골목을 꺾고 또 꺾었다. 좌판 사이를 비집고 달리자 생선 비린내와 빗물이 뒤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다. 한 블럭을 더 달린 뒤 낡은 건물 처마 밑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잠시 맴돌다 멀어졌다. 비가 들이치는 골목으로 나와 숨을 고르자 갈비뼈가 욱신거렸다. 품에 안은 장고 안에 뭔가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서야 사무소로 돌아왔다. 젖은 외투를 벗어던지고 피딱지가 앉은 입가를 대충 소매로 닦아냈다. 빈속에 믹스커피를 털어넣고 빼앗아온 장부를 책상 위에 펼쳤다. 밤새 갈비뼈가 욱신거려 제대로 앉아있기조차 힘들었다. 터진 입가에는 굳은 피가 엉겨붙어 침을 삼킬 때마다 비릿한 맛이 났다. 빼앗아온 장부는 복잡한 암호나 치밀한 회계장부가 아니었다. 조악한 볼펜 글씨로 사람 이름과 날짜, 그리고 입금된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겼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다. 이지은. 이름 석자가 볼펜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옆에는 지난 2년간 브로커들이 대납한 보험료와 그에 맞춰 불어난 기형적인 이자율이 적혀 있었다. 특이한 건 그 다음이었다. 사망 시 지급될 5억 원의 배분표. 브로커들이 떼어가는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도 정확히 절반의 금액이 유족 지급분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브로커들이 돈을 나눠 갖기로 했다면 굳이 수익자를 언니로 남겨둔 이유가 뭔가? 장부의 구조가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선이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통에 있는 의뢰인의 세탁소로 향했다. 오토바이가 좁은 골목의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흙탕물이 바지 짓단에 튀었다. 질척이는 비닐 천막 아래로 과일 좌판과 닫힌 셔터들이 무채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5억의 반을 나누는 장부, 그리고 죽기 전날 밤 지윤 씨가 언니 손에 쥐어준 돈, 그 출처가 아직 걸렸다. 세탁소 문을 열자 매캐한 스팀 냄새가 훅 밀려왔다. 의뢰인은 수북이 쌓인 남의 옷가지들을 기계적으로 다림질하고 있었다. 눈 밑이 푹 패여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마른 입을 축였다. 지윤 씨, 생명보험이 있더군요. 5억짜리.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보험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태양자산이라는 대부업체 겸 보험 대리점입니다. 서류상 수익자는 당신으로 되어 있고 보험금이 나오면 그쪽과 정확히 반을 나누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잠시 다리미를 내려다보다 마른 입을 축였다. 지윤 씨가 죽기 전날 밤에 쥐어준 돈 어디서 난 건지 알고 있습니까? 빚 쪽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먼저 챙겨줬대요. 2년 동안 고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몰라요. 위로금, 빚 쪽에서 먼저 돈을 풀었다는 게 걸렸다.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미리 준다는 건 보통 장사가 아니다. 세탁소를 나와 경찰서 뒷골목으로 향했다. 착수금으로 받은 200만 원. 장례를 막 치른 여자가 아직 보험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무줄로 묶인 낡은 지폐 다발을 들고 왔다. 지은 씨의 지갑은 비어 있었는데 경찰서 담벼락 옆 자판기 앞 상진이 형은 뽑은 커피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눈 밑이 퀭한 게 이쪽도 밤을 새운 얼굴이었다. 새벽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3호 상가 402호 변사 사건. 내사 종결 서류죄로 파쇄기에 밀어버리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 어제 거기 쑤시고 다녔지? 장부를 좀 봤어. 수익자가 끝까지 언니로 고정되어 있더라고. 돈도 정확히 반을 나누기로 되어 있고. 브로커 새끼들이 자선 사업가라도 된다는 소리냐? 상진이 형은 손에 쥔 커피를 자판기 위에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다. 뼈가 있는 한마디였다. 사건을 덮으려는 윗선의 압력과 앞뒤가 맞지 않는 장부의 기록.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거래의 구조가 단순히 채무자를 착취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상진이 형과 헤어지고 걸음을 옮겼다. 백사동의 낡은 상가 아파트부터 브로커들의 장부까지 모든 흔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상진이 형에게 발신 버튼을 눌렀다.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파쇄 지시 내려온 거 알잖아. 또 왜? 지은 씨 검안 사진. 손이나 손목에 마찰 자국 있어? 수화기 너머로 서랍 여는 소리, 파일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없어. 목 뒤에 멍 하나가 다야. 그럼 됐어. 야, 잠깐. 나 이거 꺼낸 거 위에서 알면 나도 끝이야. 알지? 알아. 뭔가 나오면 나한테 가져와. 그때 내가 움직일게. 전화가 끊겼다. 아직 확실한 건 없다. 다만 이 죽음 주변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꼬리 하나쯤은 아직 402호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비는 멎었지만 백사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여전히 짙은 회색빛이었다. 축축하게 젖은 간판 불빛들이 물웅덩이에 반사되어 일그러지고 있었다. 버스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얻어맞은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현금을 쥐어주고 간 사람이 다음날 죽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다. 402호로 다시 가봐야 한다. 백사동 3호 상가는 어제 봤을 때와 다를 게 없었다. 다시 붙여놓은 폴리스 라인 테이프를 떼고 3호 상가 402호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의 매캐한 공기는 벽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빠지지 않았다. 신발을 신은 채 바닥을 살폈다. 지은 씨가 살기 위해 혹은 죽음을 견디기 위해 발버둥 쳤던 궤적을 다시 밟아볼 차례였다. 책상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밑을 막대기로 훑어보고 누렇게 우글거리는 장판을 뜯어내며 뒤졌지만 먼지 외에는 나오는 게 없었다. 호흡이 가빠지며 갈비뼈의 통증이 거세졌다. 방 한 구석에 벽면에 바짝 붙은 낡은 옷장으로 다가갔다. 오래된 상가 아파트 특유의 붙박이식 배치, 옷장 뒷면이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 틈새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서둘러 종결한 마당에 붙어있는 가구를 억지로 옮길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힘을 주어 옷장을 옆으로 밀쳐내자 벽과 옷장 사이의 좁은 틈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스프린 연습장 하나가 툭 떨어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연습장을 펼쳤다. 첫 장은 거칠게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고 다음 장은 백지였다.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연필 토막을 집어들었다. 숨을 죽이고 빈 페이지 위에 연필심을 눕혀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다. 흑연이 종이의 굴곡을 타고 번지면서 꾹꾹 눌러섰던 앞장의 피랍 자국이 하얀 글씨로 떠올랐다. 연필을 쥔 손이 멈칫했다. 떠오른 글귀는 유서가 아니었다. 김 실장님, 제가 고통을 못 참고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언니 몫은 꼭 지켜주세요. 누군가 강제로 문을 잠근 게 아니다. 천식 환자인 자신이 본능적으로 탈출할 것을 알았기에 밖에서 문 앞을 지켜줄 집행자를 직접 고용한 거라면, 그리고 전날 밤 방문, 살 길이 열렸다고 돈을 쥐어주고 간 지은, 그게 거짓이 아니라면 그 시점에 지은은 정말로 살 의지가 있었다. 2년이라는 시간, 브로커들이 단순히 보험료를 대납하며 기다린 게 아닐 수도 있다. 이자를 불리는 동안 지은의 머릿속에도 무언가를 꾸준히 심어갔을 것이다. 어차피 빚은 못 갚는다. 언니한테 집만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직접 손을 쓴 게 아니라 2년에 걸쳐 한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은 거라면 그건 어떤 법 조항에도 걸리지 않는 살해 방식이다. 바른 글씨체의 유서. 그것은 이 모든 죽음이 자발적인 극단적 선택임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브로커 측에서 요구한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지은은 언니에게 남길 5억의 절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고, 브로커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 본능적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타살로 위장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서류상 완벽한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되어야만 하는 합의된 사례였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상진이 형, 402호 옷장 뒤에서 연습장 나왔어. 피랍으로 글씨 떠봤는데 지은 씨가 김 실장한테 직접 부탁한 내용이야.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수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다 잦아들었다. 촉탁 살인이라는 거냐? 지 손으로 테이프 바르고 연탄을 피웠어도 밖에서 문 앞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놈들도 공범이야. 확실히 엮을 수 있겠어? 복도 담배꽁초에서 DNA 나오면 현장에 있었다는 거 증명돼. 거기에 연습장 피랍 기록하고 장도 배분표까지. 동기는 충분히 증명될 거야. 알았다. 그 실장이라는 놈 위치 당장 따볼 테니까 기다려. 이번엔 혼자 들어가지 마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바닥에 앉아 흑연이 까맣게 묻은 연습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고 범인의 윤곽도 명확해졌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브로커를 잡아넣는 순간 이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짜인 게 드러난다. 보험사는 사기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 처리할 수 있다. 무효가 되면 수익자인 언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지은 씨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바닥을 기며 지켜내려 했던 목숨값. 범인을 체포하는 순간 그 돈은 허공으로 증발하고 남은 언니는 또다시 브로커들이 물려준 거대한 빚더미에 깔리게 될 터였다. 방문 밖 복도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낡은 장판을 스치고 지나갔다. 상진이 형이 찍어준 좌표는 재개발 구역에 방치된 폐목욕탕이었다. 시내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동네는 가로등마저 절반은 깨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주머니 속 연습장의 감촉이 갈비뼈의 통증보다 더 묵직하게 찔러왔다. 목욕탕 입구는 판자로 엉성하게 막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근처 전봇대 뒤에서 담배를 태우던 상진이 형이 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다. 김 실장이라는 놈 저 안에 혼자 있다. 증거는 확실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수갑부터 채운다.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형은 밖에서 대기해. 상진이 형은 내 굳은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판자 틈새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섰다. 물이 말라붙은 커다란 타일탕 한가운데 캠핑용 의자를 펴놓고 서류를 뒤적이는 사내가 있었다. 정장 차림이지만 셔츠 깃은 구겨졌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지은 씨가 숨 넘어갈 때 밖에서 문 앞에 서 있던 게 당신인가? 김 실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기어들어오면 쓰나. 경찰도 극단적 선택으로 덮은 마당에 경찰은 덮었지만 현장은 안 덮였어.
복도에 남은 담배꽁초 4개, 그리고 지은 씨가 당신한테 쓴 메모장. 나는 주머니에서 연필심으로 긁어낸 연습장 페이지를 펼쳐 던졌다. 타일 바닥을 미끄러져간 종이가 김 실장 구두 앞코에 멈췄다. 김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말 만들지 마. 그딴 종이 조각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 내가 밖에서 기다렸다는 증거가 돼?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자가 쓴 헛소리지. 복도에 담배꽁초 4개. 당신 DNA 나오면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거 증명돼. 거기에 장부 배분표까지. 검찰이 판단하겠지. 김 실장은 종이를 발끝으로 툭 차더니 짧게 코웃음을 쳤다. 부인하던 그의 태도가 뱀처럼 유연하게 방향을 틀었다. 그래 해봐. 밖에 세워둔 사람 불러서 내 손목에 수갑 채워봐. 근데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구두굽으로 타일 바닥을 딱딱 쳤다. 내가 잡혀가면 이 보험 계약 전체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설계된 게 드러나. 보험사는 사기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 처리할 수 있어. 무효가 되면 수익자가 누구든 한 푼도 안 나와. 거기다 수익자인 언니도 공모 의혹으로 조사받게 되겠지. 지은 씨가 숨막혀 죽어가면서도 왜 창문을 안 깼을까? 자기 목숨값으로 언니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네가 나를 잡아넣는 순간 그 언니는 보험금도 날리고 동생이 남긴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거야. 숨이 턱 막혔다. 놈의 목을 옥죄어야 할 내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물리적 증거는 완벽하게 놈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진실의 무게는 지은의 언니를 향해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살인자를 잡기 위해 피해자의 희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한다. 이 역같은 딜레마를 설계한 건 낡은 제복을 벗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시스템과 똑같았다. 목욕탕 밖에서 상진이 형의 발소리가 자박자박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범인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묻고 목숨값을 지킬 것인가? 몸을 돌리기 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연습장 페이지를 3장 찍었다. 증거는 없애지 않는다. 다만 서랍 깊숙이 잠가둘 뿐이다. 판자문이 거칠게 열리며 상진이 형이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가죽 점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쥐고 나와 김 실장을 번갈아 보았다. 상황 끝났냐? 이제 이 새끼 데려가면 되는 거지. 김 실장은 여유롭게 캠핑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낡은 타일 바닥에 습기처럼 불쾌하게 들러붙었다. 살인자를 데려가면 진실은 밝혀진다. 그리고 이 보험 계약 전체가 사기로 드러나는 순간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 처리하겠지. 지은 씨가 숨통이 막히면서도 지키려 했던 5억 원은 서류 한 장과 함께 증발하고 언니는 공모 의혹까지 뒤집어 쓸 수 있다. 법과 시스템이 만들어낸 완벽하고도 개같은 덫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연습장 종이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연필심으로 긁어낸 이지훈의 마지막 글씨가 희미한 실내 불빛에 번들거렸다. 나는 종이를 반으로 접고 다시 한번 꾹 눌러 접어 외투 주머니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아니, 헛걸음했어. 상진이 형의 미간이 무섭게 좁아졌다. 그가 성큼 다가와 내 멱살을 들어주었다. 무슨 소리야? 증거 찾았다며? 피랍 기록했다며? 내가 헛것을 봤어. 그냥 극단적 선택 맞다. 지훈 씨가 직접 테이프 바르고 문 잠근 거야. 상진이 형은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20년차 강력계 형사의 직관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그는 한번 고개를 돌려 폐목욕탕 벽면에 얼룩진 타일을 오래 바라봤다. 뭔가를 삼키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내 텅 빈 눈동자 너머로 내가 지금 무엇을 덮으려 하는지 읽어낸 듯 했다. 멱살을 쥔 손에 천천히 힘이 빠졌다. 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후회할 짓은 제법 벗을 때 다 했어. 상진이 형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수갑을 다시 집어넣었다. 바닥에 침을 한 번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폐목욕탕을 빠져나갔다. 공간에는 다시 김 실장과 나 단둘만 남았다. 김 실장이 킬킬거리며 제 깃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언니 몫으로 약속된 2억 5천. 거기서 단 10원이라도 장난치면 그땐 영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온다. 연습장 사진은 내 손에 있어. 경찰은 덮어도 나는 안 덮어. 김 실장이 라이터를 켜려다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밤 12시가 넘은 시내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낡고 축축한 구도심의 골목길이 미끄러지듯 뒤로 밀려났다. 가로등 불빛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풍경 위로 살기 위해 장판을 긁어대던 이지윤의 손톱 자국이 자꾸만 겹쳐 보였다. 숨이 끊어지는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밖에서 기다리는 자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언니에게 남겨질 돈을 생각하며 기꺼이 그 고통을 삼켰을까? 세탁소의 셔터는 절반쯤 내려가 있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자 의뢰인은 멍한 얼굴로 아직도 남의 옷을 다림질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아침에 봤을 때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노란 고무줄로 묶인 200만 원의 돈다발을 꺼내 다림질판 위에 올려놓았다. 지은 씨는 극단적 선택이 맞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연탄을 피운 겁니다. 타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여자의 두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안도감인지 절망인지 혹은 동생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한 자의 슬픔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다. 착수금은 돌려드립니다. 내가 알아낸 진실이 없으니까 의뢰인이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쥐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세탁소를 빠져나왔다. 새벽 2시. 불도 꺼진 낡은 사무소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젖은 외투를 벗어던졌다. 텅 빈 재떨이를 보다가 서랍을 열어 새 담배 한 갑을 꺼냈다.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낡은 라이터에 불씨를 당겼다. 불길이 타오르는 짧은 순간 방 한가운데 엎드려 죽어가던 이지은의 마지막 흔적이 담배 연기 속으로 흩어졌다. 진실을 묻고 목숨값을 지켜낸 이 지독한 결말이 부디 그녀의 영혼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나는 창밖의 무거운 잿빛 하늘을 향해 길게 연기를 뿜어냈다. 빼앗아온 장부는 서랍 맨 아래 칸에 놓고 자물쇠를 채웠다. 장부 안에는 이지은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목숨값을 담보 잡힌 자들의 이름이 수십 명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무게도 아니었다. 사건은 끝났다. 세상은 여전히 역같고 나는 여전히 이 눅눅한 밑바닥을 걷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탐정 정만이 다음 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